백만장자가 어머니의 무덤에서 거지 소녀를 발견하고 죄송해요, 할머니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무덤을 잘못 찾았구나, 어린 소녀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남자에게 한 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차가운 11월의 저녁, 서울의 고급 주거지역 강남에 위치한 JK그룹 본사 빌딩 맨 꼭대기층, 최진혁 회장은 창 밖으로 쏟아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멀게만 느껴졌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미 수십 개의 서류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메일이 펼쳐져 있었다. 40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대 그룹 중 하나를 이끄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바쁘게 흘러갔다. 어머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혁은 손을 들어 제스처를 했다. 알아요.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무거운 발걸음. 어머니의 기일을 앞두고 진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15년 전 어머니를 여인 후 그의 삶은 오직 일과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하늘 아래 진혁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고급 수입차에서 내려 묘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매년 이때면 찾아오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멀리서 작은 형체가 보였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 진혁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낡은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에 소녀의 낡은 모자가 흔들렸다. 진혁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마주친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소녀의 말에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손녀가 없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네가 누구지? 진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 진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1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갓난아기가 있었다. 소녀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혁의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소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침 안개처럼 흩어졌다. 진혁은 소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서연, 그가 마지막으로 본 여자의 이름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소녀가 그들의 딸이라고. 너, 내 이름이 뭐니?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하예요, 서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하.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깨우는 것 같았다. 서연이 항상 꿈꾸던 이름이었다. 딸을 갖게 되면 꼭 지어주고 싶다고 했던 그 이름.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서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병원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진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5년 동안 그는 서연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다. 그녀가 보낸 편지도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어떤 병원이지? 서하는 주저하는 듯했다. 엄마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난 알아야 해. 진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내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사회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일은 전혀 들어올 틈이 없었다. 서하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진혁은 그제야 서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낡은 옷, 지친 표정, 그리고 너무나도 마른 몸, 그의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난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묘지를 스치는 바람이 잦아들었고 안개가 살짝 걷히기 시작했다. 차로 향하는 동안 진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다.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진혁의 차가 멈춰 섰다. 고급스러운 벤츠와 허름한 병원 건물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마치 그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서하는 조용히 그를 이끌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진혁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서연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요. 서하가 멈춰 선 곳은 병원 6층의 한 병실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한 햇살이 새어 들어오는 병실 안에 서연이 누워 있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답고 생기 넘쳤던 그녀는 이제 깡마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진혁 씨. 서연의 목소리는 바람같이 희미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것은 혼란이었다. 왜 그때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떠나보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편지도 보냈고 전화도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나중에는 비서를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 어떤 편지도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서연의 시선이 서에게 향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아버지, 진혁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인생을 통제하려 했다. 특히 서연과의 관계를 반대했었다.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진혁 씨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제가 그의 미래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서하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린 눈동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서하는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하게 자랐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혁 씨,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실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진혁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혁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제가 이기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서하가 혼자 남게 될 것을 생각하니 더는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서연의 담당인은 진혁을 보더니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최 회장님, 오셨군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환자분과 상담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 결과도 나왔으니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서하는 의사의 말에 자연스럽게 병실을 나갔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다. 종양이 더 커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항암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겨우 찾은 서연인데 또다시 그녀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서연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다. 그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진혁 씨,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연약했다. 서하를 부탁드려요. 제가 없어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오직 회사와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병실 밖에서 서하가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무언가를 떠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약속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15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서하야, 진혁이 병실 밖으로 나가 서하를 불렀다. 소녀가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도 깃들어 있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들어서는 서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이곳은 진혁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집이었다. 여기가 정말 제가 살 곳인가요? 서하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다. 진혁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방은 이쪽이야. 문을 열자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넓은 방이 나타났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하지만 서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었다. 이건 서하가 화분 앞으로 다가갔다. 내 어머니가 말해줬어. 네가 식물을 좋아한다고. 진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반지하 방에서는 화분 하나 키우기도 힘들었다. 저기 배고프지 않니?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아침에 어머니의 묘지에서 만난 낯선 아버지와 이제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배에서 나는 소리가 그 말을 배반했다. 진혁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도 요리는 잘 못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해볼게. 부엌으로 향하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서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 얼마 후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하가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진혁이 팬케이크를 뒤집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모습이 보였다. 아, 미안해. 진혁이 당황한 듯 바닥을 닦으려 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서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평소 뉴스에서 보던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하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진혁은 잠시 놀란 듯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건넨 말이었다. 그래, 같이 해볼까? 그렇게 둘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첫 저녁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투른 팬케이크와 살짝 탄 계란 후라이가 그들의 첫 식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어제 모든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고 이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서하가 아직 잠들어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서하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었다.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재빨리 준비를 마친 진혁은 서하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서하가 이미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하야, 잠깐 나와 볼래? 문이 열리고 서하가 나왔다. 그녀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진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서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밥 배우시잖아요. 그 말에 진혁의 가슴이 아팠다. 어린 서하가 이미 어른스러운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프게 느껴졌다. 김 여사가 곧 올 거야. 그분이 오늘 너와 함께 있어줄 거고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서하가 말을 잘랐다. 전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야, 이제는 달라.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후에는 꼭 같이 병원에 가자. 약속할게.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진혁이 문을 열자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이 서 있었다. 아버지,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회장의 시선이 서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키워보겠다고? 넌 아직도 철이 없구나. 서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들어오시죠. 할 말이 많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다. 거실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진혁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하니. 최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JK그룹의 회장이 갑자기 사생아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사생아란요? 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하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15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모든 건 너를 위해서였다. 그때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넌 지금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야. 정말 그게 다인가요? 진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니면 아버지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최 회장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때 서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순간 긴장했다. 서하가 이 대화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전 서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 아니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넌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 아버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최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사회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가보거라. 진혁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문이 닫히고 최 회장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이사회는 예상대로 혼란스러웠다. 진혁은 급한 가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빨리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이사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부회장인 김준호가 그를 붙잡았다. 진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진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준호가 물었다. 난 네가 이렇게 갑자기 일을 처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준호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에게 딸이 있어. 진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진혁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5년 전의 일, 서연과의 이별,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진실까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래, 하지만 진혁아, 넌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잖아. 우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이 타이밍에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스캔들이라고? 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딸이 스캔들이라는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난 네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회사의 주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이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어. 진혁은 창가로 걸어갔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준호야, 난 이제 알았어. 진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대가였다는 걸수. 진혁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서하는 내 딸이야. 그리고 서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진혁의 눈에서 전에 없던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약속한 대로 서하를 데리러 가야 했다. 오늘은 서연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진혁은 서하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오후의 늦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다. 서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침에 있었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다. 서하야, 진혁이 걸음을 멈추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미안해.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뭘 이해한다는 거니?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시는 거요. 제가 아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진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2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진혁이 서하의 어깨를 잡았다. 넌 내 딸이야.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혁을 향해 몸을 기울였고 진혁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딸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하가 왔구나. 서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진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오늘은 어땠어? 서연이 물었다.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이야기, 아빠가 만든 서툰 팬케이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 진혁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였다. 잠시 나갔다 올게요. 진혁이 병실을 나섰다. 전화를 받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 주식이 흔들리고 있다. 네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병원 복도에 서서 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네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 진혁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최 회장은 계속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 돼. 하지만 내 곁에 둘 순 없어. 진혁은 병실 창문을 통해 서하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진혁아, 아버지께서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진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늦은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실로 돌아가자 서하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진혁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이게 뭐니? 진혁이 물었다. 우리 가족이요. 서하가 수줍게 대답했다.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 씨, 서연이 불렀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하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둘만 남자.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서연 씨, 서하가 행복해 보여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가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직 할 이야기가 있어요. 15년 전의 진실, 그리고 당신 아버님에 대해서. 진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서연의 병실에 저녁 무렵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님께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진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회장님께서도 젊으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가문의 압박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셨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진혁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님께는 또 다른 자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홀로 키우다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아시는 거죠?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제가 그 아이를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이복 동생이에요. 누구요? 준호 씨예요.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준호,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부회장. 그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니. 하지만 어떻게 준호 씨의 어머니가 제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당신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요. 그리고 경고하셨죠.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전 사라지기로 했죠. 진혁은 천천히 서연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준호가 오늘 그런 말을 한 거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도 평생 침묵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채 올랐을 때 서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진혁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딸을 바라보았다. 서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니? 진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하가 고개를 돌렸다. 아빠. 진혁의 가슴이 떨렸다. 서하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응? 엄마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진혁은 말을 고르기 위해 잠시 침묵했다. 거짓말을 하고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잔인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차가 멈추었다. 진혁은 특별한 장소로 서하를 데려오기로 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였다. 여기가 어디냐면 진혁이 말을 시작했다. 알아요. 서하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랑 처음 만난 곳이라고. 진혁은 놀란 듯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그들의 추억을 딸에게 들려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타워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며 둘은 나란히 서 있었다. 서하의 작은 손이 진혁의 손을 찾아 잡았다. 아빠, 응? 할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빠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봐요. 진혁은 서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의 눈높이가 같아졌다. 서하야, 잘 들어.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있어. 할아버지도 그런 복잡한 이야기 속에 계시는 거야. 어떤 이야기요? 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준호 삼촌의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언젠가 모든 걸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지금 네가 알아야 할 건 딱 한 가지야. 난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진혁을 안았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궁금증이 가득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준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들어왔구나. 준호가 말했다. 진혁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 준호는 전과 다르게 보였다. 같은 피가 흐르는 동생. 하지만 그들은 서로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다. 어제 서연 씨를 만났지? 준호가 물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알게 됐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이제 알겠네. 내가 왜 그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는지. 원망하지 않아. 진혁이 말했다. 네 온 내 몫의 고통을 겪어왔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난 그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둘 다 이사회실로 와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이사회실에는 이미 여러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다. 최진혁 회장님,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혁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사생활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숨겨진 딸의 존재가.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그와 서하가 함께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달려 있었다. JK그룹 후계자의 충격적인 비밀, 숨겨진 딸의 존재 발각.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다. 진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수습이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진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 딸의 존재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회장님, 한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는 곧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스캔들이라고요? 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가 제 딸을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게 스캔들입니까?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혁 아버지와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진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버지께서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다는 것을. 이사회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 최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직과 신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가족을 부정하고 숨기는 게 그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저는 최 회장님의 또 다른 자식입니다. 이사회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15년 전 진혁 형이 겪은 일은 제가 겪었던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진혁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동생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사회 여러분, 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제 딸을 인정하고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만약 이 결정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면 제가 물러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때 한 이사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사들이 박수에 동참했다. 최 회장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진혁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늦가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준호와 진혁 그리고 최 회장,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채 한 공간에 있었다. 이제 됐니? 최 회장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였니? 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원한 건 단지 진실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난 실수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둘을 모두 내 욕심 때문에. 진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강하고 냉혹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 숨겨진 후회와 고통을. 전 이제 알아요. 진혁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서하를 위해서라도.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할이야? 준호가 물었다. 서연 씨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대요. 최 회장이 갑자기 돌아섰다. 차를 준비하마 같이 가자. 진혁과 준호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더는 도망치고 쉽지 않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있다. 우리 아들들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진혁은 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서하야,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도 갈게요.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하는 진혁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가고 있었다. 뒤에서는 최 회장과 준호가 따라오고 있었다. 서연의 병실 앞에서 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설명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하의 손이 진혁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있는 서연이 보였다. 그녀는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서하가 왔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서하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진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도 오셨네요. 서연이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최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할 거예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서연 씨, 그동안 제가 침묵을 지킨 것.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해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병실 안에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서하야. 서연이 딸을 불렀다. 이제 내겐 진정한 가족이 생겼구나. 할아버지도 삼촌도 그리고 무엇보다 네 아빠가. 서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약속해 줄래? 서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요, 엄마. 창밖으로 시향이 지고 있었다. 병실 안에 5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을 품은 채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틀 후 아침 햇살이 진혁의 펜트하우스를 비추고 있었다. 서하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지만 상태는 조금 안정되어 있었다. 서하야, 아침 먹을래? 진혁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네, 아빠. 부엌에는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이번에는 진혁이 실수로 태우지 않은 제대로 된 팬케이크가 접시 위에 놓여 있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오신대. 진혁이 말했다. 괜찮니? 서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최 회장이 아닌 준호였다. 삼촌! 서하가 반갑게 소리쳤다. 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하가 궁금한 듯 물었다. 네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준호가 가방을 내밀었다. 서하가 가방을 열자 새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가 나왔다. 진혁은 그제야 기억났다. 서하의 방에서 본 그림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하의 눈이 반짝였다. 너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얼마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지. 서하는 기쁜 듯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최 회장이었다. 할아버지. 서하가 조용히 불렀다. 최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손에도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이건 네 할머니의 물건이란다. 최 회장이 오래된 보석함을 내밀었다. 할머니께서 언젠가 손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 서하가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이걸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거란다. 이제는 네가 가져야지. 아침 식사는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도 깃들어 있었다. 서하야, 학교는 어떠니? 최 회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서하가 대답했다. 며칠 전 전학 온 새로운 학교는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친구들은 생겼어?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다고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다들 저랑 너무 달라서. 진혁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서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괜찮아. 진혁이 서하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 그래, 최 회장도 동의했다. 네가 편한 대로 하렴. 우리가 다 내 편이니까.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진혁은 서하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 회장과 준호는 회사 일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하야, 차 안에서 진혁이 입을 열었다. 혹시 네가 원하는 게 있니? 뭐든 말해도 돼. 서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살던 집에 가보고 싶어요. 진혁은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와의 추억도. 그래, 가자. 진혁이 바로 대답했다. 오늘 방과 후에 같이 가보자. 서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학교 앞에서 내리기 전 서하가 갑자기 진혁을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제가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진혁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서하가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혁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후, 서하와 진혁은 반지하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서하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은 진혁에게 낯선 풍경이었지만 서에게는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여기에요. 서하가 낡은 계단 앞에서 멈춰 섰다. 진혁은 딸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서하와 서연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벽에는 서하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반듯하게 정리된 책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서하가 벽에 걸린 한 그림을 가리켰다. 그것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서연, 서하 그리고 진혁. 비록 진혁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서하는 늘 그를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거라고.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제가 모은 보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서연이 서에게 사준 첫 번째 색연필,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진혁과 서연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 이 사진들 엄마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진혁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15년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때 진혁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서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서연 씨가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시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하는 작은 상자를 꼭 안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 서하가 달려가 안겼다. 우리 서하가 왔구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오늘은 어땠어? 할아버지랑 준호 삼촌이 아침에 오셨어요. 그리고 서하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우리 집에 다녀왔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상자는 네, 제가 모아둔 보물이에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하는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내 보였다. 오래된 사진들, 그림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것 봐요, 엄마. 제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요. 서하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예쁘구나. 진혁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진혁 씨, 서연이 불렀다. 이리 와서 같이 보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것 같았다. 서하야, 서연이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됐구나. 할아버지도 삼촌도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요. 서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병실 안의 세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었다. 비록 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다 같이 나들이를 가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와 준호도 함께. 진혁과 서하는 눈을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희망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교외의 한 공원,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최 회장은 휠체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하야, 저기 좀 봐. 준호가 카메라를 들고 서하를 불렀다. 단풍이 참 예쁘지? 서하는 삼촌과 함께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서연 씨, 최 회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요. 진혁은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후회, 사랑, 그리고 희망. 아빠, 할아버지, 서하가 달려왔다. 저기서 피크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서하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큰 나무 아래 준호가 이미 돗자리를 펴고 있었다. 제가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서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서하가 만든 김밥은 모양은 조금 서툴렀지만 그 맛은 특별했다. 맛있구나. 최 회장이 감탄했다. 우리 손녀가 재주가 많네. 서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것은 할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은 칭찬이었다. 저기, 진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다음 주에 제가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서하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진혁에게 향했다. 서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서하가 놀란 듯 물었다. 그래, 진혁이 미소 지었다. 이번 출장은 새로운 사업 계약을 위한 거야. 뉴욕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네가 방학이기도 하고. 서하야, 너 여권은 있니? 준호가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걱정하지 마. 최 회장이 말했다. 내가 빠르게 처리해주마.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서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리엄.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네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그동안 책에서만 보던 뉴욕을.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를 두고 난 괜찮아.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 씨와 회장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네가 찍어온 사진들을 기대하고 있을게. 진혁은 서연의 배려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 서하를 먼저 생각했다. 그럼 결정된 거네. 준호가 밝게 말했다. 내가 뉴욕 관광 코스도 추천해줄게. 예전에 출장 갔을 때 좋았던 곳들이 많아.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난 쇼핑 리스트를 줄 테니 서하야, 할아버지가 부탁하는 것들 좀 사다 줄래? 서하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다. 가족들의 따뜻한 반응에 그녀의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아빠, 서하가 진혁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학교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유학 가고 싶은데. 진혁은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다. 서하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 물론이지. 진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보여줄게. 가을 하늘 아래 공원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하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대한 설렘과 엄마를 두고 가는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혁의 손을 꼭 잡고 애썼다. 괜찮아? 진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어제 엄마가 주신 거예요. 서하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비행기 타고 나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준호와 최 회장이 그들을 배웅하러 왔다. 서하야, 이거. 준호가 작은 카메라를 건넸다. 내가 첫 해외여행 갔을 때 쓰던 건데 네가 가져가. 정말요? 서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좋은 추억 많이 담아와. 최 회장은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부탁한 것들 잊지 말고, 그리고 네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렴머사.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서하는 엄마가 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서에게 네가 세상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 목걸이는 내가 내 나이였을 때 할머니께 받은 거야. 이제는 네가 가지렴된 넓은 세상을 마음껏 보고 느끼렴. 그동안 우리가 살던 작은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고 오길 바라. 아빠와 함께하는 이 여행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거야. 두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추지 마.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혁은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쌌다. 뉴욕의 첫 아침,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호텔 창문으로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였다. 아빠, 저기가 브로드웨이예요? 서하가 창가에서 거리를 가리켰다. 그래, 오늘 저녁에는 뮤지컬을 보러 갈까? 서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진혁은 미소 지었다. 아침 일찍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소식에 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서하야, 오늘 오전에는 내가 미팅이 있어서 준호 삼촌이 추천해준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관광을 하는 게 어떨까? 네, 괜찮아요. 또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진혁의 전화가 울렸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준호 씨. 진혁아, 너 큰일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이. 진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진혁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서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진혁은 천천히 서하를 향해 돌아섰다. 서하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서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진혁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하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미안해, 서하야. 다음에 꼭 다시 오자. 네,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진혁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분명 괜찮으실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 마치 꿈처럼 멀어져 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진혁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첫 해외여행의 설렘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아빠, 서하가 조용히 불렀다. 응? 할아버지가 아프신 것 혹시 제 때문은 아니죠? 진혁은 놀라서 서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진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가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세요? 진혁이 급하게 물었다. 하만이 호전되셨어. 준호가 대답했다. 과로가 주된 원인이었대. 지난 몇 주간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에 서하가 갑자기 멈춰섰다. 아빠, 저기 복도 끝에서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서하가 달려갔다. 우리 서하가 왔구나. 서연이 딸을 반갑게 안았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되는데. 진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전 괜찮아요. 회장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최 회장님,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야, 너랑 엄마는 여기서 잠시만. 아니요. 서연이 말을 끊었다. 우리도 같이 들어가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병실 문이 열리자 최 회장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진혁과 준호뿐만 아니라 서연과 서하까지였다. 아버지,
진혁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구나. 뉴욕 여행을. 아니에요. 서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왔다. 회장님. 서연 씨,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당연히 와야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 그가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내가 또 최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평생 실수만 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진혁이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그래요, 회장님. 서연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서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그린 새로운 가족 그림이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준호 삼촌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서아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병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그 붉은 빛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들 들어보세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오늘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대요. 새로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가 서아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정말이에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하면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더 좋아질 수 있대요. 최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준호가 재빨리 다가가 그를 도왔다. 이게 정말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족에게 온 두 번째 기회인가. 서하는 이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진혁은 그들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두 사람을 안았다. 이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꿈꾸던 그 가족 여행 다시 계획해볼까요? 그래요. 진혁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모두 함께. 뉴욕도 좋지만 준호가 말을 이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주도는 어떠세요? 이맘때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내가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그곳에 가보지 못했어. 서아의 눈이 반짝였다. 저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럼 결정된 거네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첫 진짜 가족 여행.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정할 것도 없이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한 달 후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별장 테라스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서연은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서하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다. 준호 삼촌에게 받은 카메라로 그녀는 가족들의 모습을 열심히 담아내고 있었다. 우리 서하가 사진작가가 될 것 같은데?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사진도 좋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미술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럼 파리에 있는 미술학교는 어때? 진혁이 제안했다. 다음 휴가 때 한번 가보자. 정말요? 서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네가 꿈꾸는 모든 곳을 가볼 수 있어. 준호는 테라스 한켠에서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가족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맛있는 음식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들 최 회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난 우리 회사를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정한 유산은 회사가 아닌 바로 이런 순간들이라는 걸. 서하가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최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꾸나.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가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하는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